물질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1930년대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츠 즈비키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천문학자가 여기 있는 코마의 무단, 코마 은하단,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은하단을 관측을 하면서 이 은하단 속에 있는 은하들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은하단 내에 있는 그 별들의 측정을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 질량 전체보다 훨씬 많은 질량이 있어야 이 움직이는 속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하단이 속에 있는 은하들이 질량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이 공을 이렇게 손에 돌려서 보면 좀 천천히 돌리면 힘이 별로 안 들지만 빨리 돌리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전체 중력이 커야 그 안에 있는 은하단 속에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체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은하단 속에 있는 전체 질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량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측정한 질량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즈비키가 아마도 이렇게 빛을 잘 내지 않는 은하 속에 있는 빛을 잘 내지 않는 별들이나 또 성간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안 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있는 행성 이런 것들은 빛을 안 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암물질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70년대까지는 이런 즈비키의 발견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있다가 70년이 되면 베라 루빈이라는 굉장히 정력적인 그 여자가 그 낯선 은하 속에 한 은하 속에 안드로메다 선 은하 속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측정해 보니까 측정한 결과는 지금 하얀 그래프처럼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별들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실제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여기 즈비키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빛의 세기로부터 측정한 계산한 질량을 가지고 어떤 반경에 해당되는 그 별들의 속도를 우리가 뉴턴 법칙을 써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훨씬 작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도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낯선 은하에서. 근데 안드로메다 성운 은하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은하에서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굉장히 별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굉장히 많은 질량이 필요한데도 실제 측정한 것은 엄청나게 작은 계산된 양보다 훨씬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 별들의 속도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보면 별들의 속도가 실제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태양의 속도를 보면 우주 중심에서 우리가 본 그 태양의 속도가 초속 230km 정도가 되고 비행기 속도가 시간당 시속 얼마죠? 한 1000km 되죠. 시속 1000km는 초속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태양의 속도가 비행기의 속도보다 한 1000배 빠른 속도로 낯선 은하가 움직이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암물질의 존재라든지 은하단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암물질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할 수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관측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빛을 보면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먼 별이나 은하를 관측을 할 경우에 그 중간에도 많은 빛과 은하들이 존재하겠죠.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으면 중력장이 있으면 중력장에 의해서 빛이 공간이 약간 휘기 때문에 빛이 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아인슈타인이 중력 효과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는 이게 아마 너무 작아서 자기 생각에는 거의 측정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중력 효과가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하고 많이 개발이 됐고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관측 기술이 너무나 발달돼서 중력 이라지 효과가 천문학에서 엄청난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한번 그 중력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집에서 물론 중력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와인 글래스에 있는 약간의 굴곡된 것을 가지고 중력 효과에 의한 렌징 효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 하나 깨트려서 제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있는 별들의 막이 상이 약간 휘어서 이렇게 아크 형식으로 또는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서 보이고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 실제 관측 결과도 보면 아크들이 보이고 여기 있는 아크들이라든지 약간의 두 개로 나눠져 보인다든지 여기도 아크가 보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관측을 통일을 해서 중간에 있는 여러 보이지 않는 질량들을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렌징 효과에 의한 측정된 질량이 눈으로 관측한 빛의 세기로부터 계산해낸 질량보다 수배, 수십 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결과로부터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바꿀 수 없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는 대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한 가지가 토마스 쿤의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토마스 쿤은 과학이 발전하는 이런 그 과정과 또는 과학이 순탄하게 발전하는 과정과 어떤 때는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두 가지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과학이 보통은 새로운 이론을 계속 발견하면서 발전하다가 어떤 아노말리, 현재 이론, 그러니까 과학자 집단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재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관측 결과들이 생기면 그걸 아노말리라고 하고 이상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이 생성되게 되고 그것이 과학 혁명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쿤의 산호를 따르는 사람들을 쿤이즘이라고 하고 저는 거기에 엄청난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게 딱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학을 어떻게 하고 과학이 뭔지를 잘 기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00년대 말이 되면 20세기 초반이 되면 새로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 현상을 발견한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주 전체에 있는 중력에 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량들이 중력의 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팽창 속도가 팽창을 하지만 느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1998년에 두 개의 연구단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거꾸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빨리 팽창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랄만한 결과였고 그 말은 중력에 반해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걔들은 중력하고 반대의 청력에 어떤 해당하는 에너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 밀도를 측정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강메타보다 암흑물질보다 더 많은 밀도를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모르는 어떤 구성 인자가 우주에 있다고 해서 암흑 에너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가지가 95%의 에너지 밀도를 차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우주는 5%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포웰의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수죠. 은하수를 이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은하수 옆에만 보이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은하수를 잘 사진을 찍으면 찍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기가 힘들겠지만 좋은 날씨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이 정도로 아름다운 은하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은하와 보이는 우주하고 다르게 안 보이는 우주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암흑 에너지가 훨씬 많긴 하지만 암흑 물질은 아마도 보이는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좀 더 같은 그 센터를 갖고 있지만 퍼져 있는 이런 물질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물질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은하하고 보이는 은하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느낄 수가 없고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은하는 보이는 은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명 인간처럼 투명 우주처럼 인비지블 유니버스로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은하에서 보면 만약에 그게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은하는 아마 보이지 않을 거다. 거의 인터랙션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도대체 이 암흑 물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얘들이 뭐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게 물리학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모든 물질은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뭐 배우지만 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 물질이 보이는 물질보다 5배나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빛이 나와야 되겠죠. 원자의 그 익사이테이션 이런 것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중에 중성미자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중성미자는 원자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원자로에서 1초에 10의 21승계의 중성미자가 방출이 됩니다. 원자로 한 기에서 우리나라 원자로가 한 23개겠죠. 그리고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아무 인터랙션 하지 않고 통과를 하고 이렇게 중성미자가 15년, 20년 전에 질량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성미자 질량을 가지면 인터랙션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중성미자가 아마도 강력한 암흑물질의 후보자가 아닐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중성미자도 암흑물질의 후보자 될 수 없어요. 최근에 중성미자 질량을 좀 보니까 그렇게 크질 않고 중성미자가 굉장히 빛의 속도로 가까운 속도로 질량 각도가 워낙 작아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암흑물질은 덩어리거든요. 덩어리 우리 은하와 같은 세타를 가진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발견한 그 힉스 입자로 올해 이제 힉스와 앵글라르 박사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힉스의 입자는 표준명에서 꼭 있어야 되는 입자였고 그래서 40년 전에 그런 입자들을 예측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실험 결과로 꼭 힉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표준명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견하면서 표준명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표준명에 있는 어떤 입자도 암흑물질의 입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명에 있는 가장 강력한 중성미자가 암흑물질 후보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은 암흑물질은 존재를 하고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입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암흑물질을 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 물리학에서 새로운 물리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많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희소 박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희소 박사는 아까 이야기한 피터 힉스보다 6살이 더 젊은 과학자고 우리가 한국에 가장 어쨌든 유명한 이런 물리학자고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스피든 와인버그와 같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1977년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암흑물질이 굉장히 중성미자를 약하게 반응해서 아까 질량이 굉장히 작아서 암흑물질 후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성미자와 비슷하게 약하게 상호하면서 질량은 무겁고 그런 입자는 암흑물질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질량이 무거워서 암흑물질 덩어리도 만들 수가 있고 암흑물질 우리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암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흑물질 윈플리 인터랙팅 매스 파티클이라고 윈프라는 입자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윈프에 해당되는 초대칭 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입자들을 가능한 입자 물리학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입자들을 이론을 내고 수십 가지 이론이 가능한 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굉장히 무거운 입자들을 찾기 위해서 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윈프가 만약에 암흑물질이라면 윈프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안에서 태양의 속도처럼 태양이 초속 230km의 속도로 지구 은하내에서 돌고 있는데 그렇게 태양이 도는 속도만큼 입자들도 그런 속도로 돌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죠. 그 입자를 계산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엑스레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에너지 정도, 광자 하나의 에너지 정도만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는 크게 측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윈프하고 어떤 원자 핵의 충돌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면 이미 암흑물질이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션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아마도 1초에 1000만 개의 1초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1초에 1000만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람 몸을 통과하는 암흑물질의 숫자가 1초에 10억 개 정도가 되지만 인터랙션은 굉장히 작고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의 숫자도 12, 23승계라서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작고 해서 암흑물질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있긴 하지만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면 이 방안에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엑스레이를 만들게 된다면 없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완전히 상호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윈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선을 전부 다 차단한 그런 굉장히 깊은 지하 실험설에 들어가서 우주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고요. 들어가서 1000m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700m 깊이에 들어가서 양양에 있는 지하 실험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차폐된 공간에서 그런 1년에 몇 번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 이벤트들을 인터랙션 충돌하는 현상들을 이제 측정을 하려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1985년에 이런 윈프 이런 굉장히 무겁고 상호작용 거의 하지 않아서 투명한 그런 우주 속에 있는 입자들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텐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제안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탈리아에 있는 다마 실험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CDMS 실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에 붙어 있는 실험들을 검출기를 창안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위에 있는 실험들은 몇 개의 이벤트들을 이제 봤다고 주장하는 이런 실험들이 있고 밑에 있는 실험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킴스 실험을 포함을 해서 아무런 흔적을 못 봤다는 실험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동적인 상태고 암물질을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많은 안에 과학 커뮤니티 안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연구 결과, 연구 과제와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큰 검출기는 7톤의 액체 전원을 모아서 하는 검출기를 이제 제안을 하고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런 암물질의 흔적을 우리가 보기를 이제 원하고 있고 이 과학자들 지금 암물질에 이야기했듯이 투명한 존재는 분명히 하지만 어떤 질량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 입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더 크고 더 배경 방사능이 작은 이런 검출기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원들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암물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주어진 질량, 주어진 성격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입자들을 창안을 하고 생각을 해내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서 그런 경험이나 그 일들을 그런 창의적인 능력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암물질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클루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